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쟁송법 강의 맡고 있는 박이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해 고생 많으셨는데요. 내년에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시기를 간절하게 기원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노동법 교수님께서 뭐 공부 방법, 그 다음에 사례풀이 방법 자세히 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이 행정쟁송법은 마찬가지로 법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의 뭐 비슷한 맥락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쟁송법을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노동법 얘기 잠깐 더 드리면 여러분 노동법 교재를 보시면 이제 그 판례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 각 판례는 번호가 있어요. 네, 뭐 2015 다에 235 이런 식으로 번호가 있는데 거기 노동법 교재에 나오는 그 판례들의 번호가 대부분 다 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 이게 이제 민사소송이라는 겁니다. 이 노동사건 대부분 민사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그게 행정사건으로 비화가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그 두자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행정소송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가끔 이게 검사가 기소를 해가지고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뭐 사용자가 됐든 근로자가 됐든. 그래서 나온 것도 이제 도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만 봐도 우리 노동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공부하시는 내용이 아주 변화무쌍하리라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노동법 같은 경우는요, 요게 대부분이죠. 왜 민사소송이 대부분이에요? 바로 사용자가 한쪽에 있고 근로자가 한쪽에 있어서 서로 사경제적 이해관계를 다투는 그런 소송이죠. 네. 자, 그래서 행정쟁송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쟁송법은 이렇게 자연인이나 법인끼리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는 물론 자연인이나 법인이 있는데 반대쪽에는 무엇이 있겠어요? 바로 이른바 행정주체가 등장합니다. 자, 행정주체라 하면 행정권을 행사하는 주체인데 바로 국가가 있죠. 대표적으로 국가, 대한민국. 그 다음에 각 지방 자치단체가 있고 뭐 공공단체, 공법상 재단, 공법상 뭐 사단.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때로는 이제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나중에 노무사 시험 합격하시면 아마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도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청의 입장에서 오히려 피고가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네. 그래서 이제 행정쟁송법의 특징을 잘 좀 그 민사소송과 어떻게 다른지 좀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같은 법학이라도 공부 포인트가 약간 달라질 수는 있어요. 자, 봅니다. 자, 행정쟁송. 자, 본격적으로 말씀드린 행정쟁송은 이제 행정사건을 다루는 쟁송 절차입니다. 행정상 법률 관계에서 나타나는 법적 분쟁을 심리하고 판정하는 절차예요. 근데 이제 크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나눠지는데, 여러분 얼핏 저 문장을 보시면 뭐 그게 그거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가장 차이점은 행정심판은 바로 이게 행정기관에다가 이걸 청구하는 거예요. 분쟁을 해결해달라. 그 행정기관이 바로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간단히 쓰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사업자인데 혹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럼 나는 이제 서울시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처음에 청구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이 단계는 아직 행정기관 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행정기관에게 청구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행정청이 한 행위이기 때문에 종로구청장은 행정청이니까 당신들이 이걸 스스로 자율적으로 시정하라라고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국민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신속하게 끝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이제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편리해서 국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행정심판이 그렇게 인용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 법은 행정심판은 이제 요걸 이제 임의주의로 해가지고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가지 않고 막바로 어디로? 법원 있죠? 여기 바로 이제 행정소송이에요. 행정소송. 법원에다가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법원은 행정법원입니다. 민사법원 아니에요. 그죠? 행정사건으로 간다는 건데, 종로구청장이 나한테 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다투는 거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한 처분에 대해서 다투니까 이제 행정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바로 시험범입니다. 이게 바로 시험범이에요. 행정심판법이 있고요. 조문이 61개 조문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61개예요. 그다음에 행정소송은 46개 조문입니다. 지금 아까 노동법 교수님께서 그 법조문 강조를 무지하셨어요. 그럴 만도 해요. 법조문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노동법 분야는 그거 막 헷갈리면 안 되고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법률 조문 수가 적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조문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행정재정법 공부하는 과정에서 다 생각납니다. 다 뭐 법전 안 보고도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네, 하시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러나 그 행정쟁송 절차가 굉장히 비슷비슷한 제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혼동하지 않고 잘 이해를 해서 답안지에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이제 간단히 이제 생소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다루게 되는 부딪히게 되는 행정 사건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만 제가 금방 빨리 말씀드릴게요. 누군가가 건축 허가를 신청했어요 구청장한테. 그런데 불허가 처분이 나왔습니다. 허가를 안 해준 거죠. 그러면 그 처분을 하는 종로구청장 자신에게 하는 걸 우리가 이의 신청이라고 해요. 이의 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닙니다. 일단 물론 이의 신청도 임의 절차예요. 이거 안 거쳐도 돼요. 네.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예요. 서울시에 가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위원들이 9분이 계시는데 다 전문가들이지. 행정의 달인들 전문가들. 뭐 거기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들 뭐 변호사나 노무사 다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공정하게 처리를 해주신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마땅치 않다 그러면 행정소송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거치고 가도 돼도 마찬가지로 여기 직접 이렇게 가야 됩니다. 행정법원입니다. 이거 이제 종로구청장이 한 처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관할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에다가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부산시장이 한 사건은 뭐 부산지방법원으로 갈 거예요. 부산지방. 저 지역 그 지방에는 행정법원이라는 명칭이 없고요. 지방법원에서 다 처리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사업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느 날 느닷없이 영업정지 처분이 나한테 떨어지는 사건들. 여기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을 또 하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행정소송으로 가도 됩니다. 여기 이제 수원시장이 되다 보니까 여기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경기도가 되네요. 이제 이렇게 다 다릅니다. 네, 시도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 이게 만약에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처분이다 그러면은 저 국무총리실에 가면은 그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여기다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잘 구별하셔가지고 엉뚱한 답안지에다가 엉뚱한 행정심판위원회를 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우리 공부하다 보면 이게 많이 나오는데 신청 사건이에요. 뭘 해달라고 신청을 했어. 근데 이제 불허가 처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바로 또 여기 나왔네요. 그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갑니다. 네, 이것도 뭐 비슷한 사례였고 네. 여기다 제가 소개는 안 했는데 이제 제3자가 끼어드는 사건도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 옆에 건축허가가 났어요. 그럼 건축허가는 그 건축허가를 받은 이웃 주민한테는 이제 수익적 처분이에요. 좋은 처분인데 나는 그 건물이 내 집 옆에 들어서는 게 싫다. 그럼 나는 그 건축허가 과정에 뭐 하자가 있다라는 걸 빨리 찾아내가지고 만약에 하자가 있어? 위법해? 그럼 나는 조금 전에 봤던 이 절차를 그대로 밟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3자도 옆에 있던 제3자도 또 이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는 아마 좀 난이도가 높아지면 그 제3자가 막 등장하는 사건이 등장하겠죠? 금년에 1번 문제가 바로 그거였어요. 여기에 무슨 허가가 토속 채취 허가가 나왔는데 옆에서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는 영농법인이 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막 이런 거 물어봐. 네. 자, 네. 시험범이요. 네. 그래서 이건 이미 말씀드렸죠. 그래서 행정심판법 지금 뭐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요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실제로 이제 그 한 사례를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여기 내용은 한 10줄 됩니다. 문제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했어요. 아주 장황한 어떤 케이스가 등장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뭘 물어보나 한번 볼까요? 입증 책임은 누가 부담하느냐 뭐 이런 거 물어봐요. 이게 입증 책임은 소송 과정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존재하느냐 여부가 불분명했을 때
그 재판 결과, 불이익한 재판 결과를 받게 되는 사람이 져야 되는 거예요. 입증 책임은. 말하자면 아쉬운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쇠물 파야지 증거를 제시해가지고 입증을 해야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복잡하게 나오는데 무효한 어떤 하나의 소송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소송이 막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병합. 원래는 저 두 가지가 별개의 소송인데 이걸 따로따로 해도 되고요. 그럼 뭐 여러 가지 변호사도 두 사람 위임을 해줘야 되니까 뭐 비용도 많이 들겠지. 그리고 이게 당사자는 똑같은데 그냥 맨날 365일 동안 맨날 재판하러 다니면 얼마나 피곤해. 법원의 입장에서도 지금 그 기초 사실관계가 같은 사건을 가지고 두 개의 법원에서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그렇게 되면 이제 판사가 다르기 때문에 모순된 재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이제 하나의 재판부에서 하나의 법원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병합입니다. 근데 이제 병합을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병합의 요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병합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배운 범위 내에서 분석을 해줘야죠.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제 판사라고 생각하고 공부가 잘 돼 있어야 판사님들은 원래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정확하게 하겠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병합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병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돼요?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오겠지. 그걸 행정재산법도 나름대로 이제 정답이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이 당시에 요 문제는 병합을 할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네, 할 수 없는 사건을 또 물어봤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판결이 나오면은 이게 모든 일이 끝나느냐.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어느 한쪽에서 원고와 피고 중에 누가 승소 판결을 받으면은 대체적으로 끝나요. 남은 문제는 이제 강제 집행 들어가는 문제밖에 안 남습니다. 예, 이제 피고가 지금 패소 판결 받았는데 돈을 계속 안 줘? 그럼 원고 쪽에서 이제 강제 집행 막 들어가는 거예요. 예, 비교적 간단한데 민사소송은. 근데 행정소송은 오히려 판결 이후의 문제가 아주 파노라마 같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옵니다. 예. 근데 이름하여 이제 요거는 이제 판결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기속령 문제가 나오고 이제 기판령 문제가 나와요. 예. 요거는 그 행정청. 과연 그 행정청은 지금 재판의 결과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 재판 결과와 저촉되는 그런 행위를 나중에 하면 안 됩니다. 기속력이라고 하고 기판력은 이제 당사자나 이제 법원의 문제입니다. 예, 요 문제는 지금 보니까 기판력의 문제네요. 네, 기판력의 문제. 이런 거예요. 우리 시험은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뭔가 지금 판결 이후의 상황을 물어보는데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출제를 했는지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잘 몰라요. 지금 기속력과 기판력 이걸 정확히 저 문제는 기판력이거든요. 기판력인데 이걸 기속력 문제로 잘못 해석하면 이 문제는 빵점. 내가 채점자라도 절대로 점수 안 줍니다. 이건 뭐 기본이 안 돼 있는 학생이네. 그지? 전혀 개념을 구별을 못 하잖아. 근데 공부 처음 하실 때는 어려울 것 같지만은 자꾸 이제 문제풀이를 해봐야 돼요. 이런저런 케이스를 풀다 보면은 이제 감이 잡혀. 이건 기판형 문제구나. 이제 5초 안에 알 수는 있습니다. 이거. 알 수는 있습니다. 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온다. 요건 이제 준 사례형의 문제니까 요건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2007년도 이후에 그 주제를 분석을 해보니까 대상적격은 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거 물어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우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게 화물연대 소속의 그 운수 종사자들이 뭐 지금 운송 거부를 해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 개시 명령을 막 내렸죠. 그래서 난리가 났지 지금 국가사회적으로는. 그럴 때 이런 게 케이스로 만약에 나오면 대상적격 문제로 낼 수가 있어요.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낸 이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 요 근로자 지금 요 운수 종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정답은 있습니다. 정답은 이제 쉽게 찾아내요. 여러분 공부가 되다 보면 이거 되겠지 감으로 아는데 그러면은 그 왜 되는지를 논리를 갖춰야지.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번 사건이 업무 개시 명령 사건이 아직 판례가 안 나왔잖아. 지금 재판이 안 나왔어도. 네. 우리 노동법하고 약간 다른 점이 노동법은 실체법이어가지고 수많은 판례들의 그 쟁점들을 정확히 잘 이해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 판례 하나를 뻥튀기 해가지고 막 문제를 내거든요.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만약에 업무 개시 명령 사건이 등장했을 때 그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행정 사건이 됐을 때 이게 대상이 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 운수 종사자가 과연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느냐, 막 이런 거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시명령 내리면서 뭐 사유를 밝혔겠죠. 예, 국민 경제를 뭐 심각하게 지금 힘들게 하고 있고 뭐 어쩌고 이건 불법적이고 뭐 노동법을 위반했고 뭐 어쩌고 하는데 재판 진행되는 도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예, 처음에 제시했던 처분 사유가 마땅치 않다 생각하면 처분 사유를 살짝 바꿀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하냐? 예, 뭐 함부로 바꿀 수는 없고요. 이런 판례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해놓고 그러면 이 사건은 과연 바꿀 수 있느냐? 나름대로 분석을 해줘야죠. 그죠? 정답 없어요. 그죠? 예, 행정사건 정답이 그렇게 많은 사건들은 별로 없습니다. 아까 병합이 가능하냐 이런 거는 이제 소송법에 따라서 딱 정해졌는데 실제로 이제 어떻게 이 법조문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보세요.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게 지금 다른 국가고시 시험을 분석해봐도요. 아마 여기 자료가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다는 안 올려놨는데 변호사 시험을 분석해봐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출제가 되는 영역에서 항상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면은 이제 그 공인노무사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고시의 그 유사 시험들의 기출문제도 많이 다뤄볼 것이기 때문에 공부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면요. 공부 어디에 중점을 더 가지고 공부해야 될지 여러분 스스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답안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답안을 그 논리 구성을 배우는 거예요. 이거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송법은 소송 절차에 관한 내용을 미리 공부를 해두는 거예요. 미리 공부해뒀다가 이거 대상적격 문제구나. 그러면 어때요? 그 앞부분에 써야 될 내용은 항상 똑같은가? 이게 또 보니까 이거 원고적격 문제네. 그러면 원고적격 문제가 출제될 때 대비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괜찮습니까? 공부하는데 우리 과목은. 네. 자, 이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많은 골고루 나오긴 하죠. 골고루 나오는데 그래도 특별히 잘 나오는 분야가 있으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더 가지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각도에서 분석을 한 거예요. 이건 별 의미는 없어요. 이것도 골고루 나옵니다. 요거 재판의 그 증거 조사하는 과정을 심리라고 하고, 소송에선 판결, 행정심판은 이제 재결이라고 부릅니다. 골고루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공부 방법 해가지고, 공부 방법은 곧 뭐냐면 이제 답안 작성 방법이죠. 답안 작성 방법. 답안은 그 채점자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채점자가 읽어서 즐거운 답안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렵죠. 이게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수천 매의 수만 매의 답안지를 다 제대로 읽을까 좀 의심스럽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그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한편으로는 답안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항상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제 보기 좋게 친구한테 여러분, 이 법학을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한테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답안을 작성하면은 무난할 거라고 보입니다. 이제 말보다는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출제 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판력이나 기속력. 출제자는 분명히 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잘못 파악하면 안 되죠. 이건 비단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시험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출제 의도를 빈당하면 어때요? 활약을 면치 못하죠. 그 다음에 알아보기 쉬운 글씨체다. 저도 옛날에 글씨체가 좋지는 않았는데 고등학교 때 우리 국어 선생님 글씨가 예뻐가지고 그걸 빌려다가 내가 똑같이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개선이 되더라고. 어느 정도. 제가 아주 좋은 필체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알아보기 쉬운 글씨는 되더라고요. 여러분 조금 시간 내가지고 글씨에 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요. 뭔가 이 좋은 글씨의 어떤 패턴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길게 설명 못 드리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포기하지 말고 악필인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극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점수 차이가 나온다고 저는 확신해요. 똑같은 답안 내용일지라도. 그래서 그 수험가에 가면, 고시촌에 가면은 막 그런 강좌도 따로 있잖아. 글씨 쓰는 연습 강좌도 따로 있는데, 그런데 가서 하실 필요는 없고, 본인이 하루에 한 장 정도씩 한번 글씨를 써보겠다 생각을 하시라고. 제발. 그죠? 옛날 분들이 오히려 명필이 많은 이유가요.
옛날 분들은 이 종이가 부족하고 컴퓨터 같은 거 사용 안 했으니까 종이 한 장 있으면 너무 귀하니까 이걸 한 번 쓰고 버리기가 싫지? 한 번 쓰고 잉크가 마른 다음에 거기다 또 쓰고 막 하셨대. 우리 외삼촌들도 다 그러셨어요. 필체가 굉장히 좋으셔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아무튼 노력을 하시라. 꼭 말씀드립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1.2점에서 차이가 나는데 글씨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 샘플로 하나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좋은 답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이런 것들도 말씀드리고 적절한 띄어쓰기. 그 다음에 이제 막 글씨가 이게 답안의 한 줄이라고 한다면 막 삐뚤빼 높낮이가 다르고 막 이러면 안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좋은 답안이라는 것은. 이 답안지는 하나의 예술작품이다. 예술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하셔야 돼. 혼자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는 작품이에요. 다른 작품. 그럼 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성을. 그래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하셔야 되고 소목차 구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소목차. 채점자가 이제 목차를 쭉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학생이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한 학생인가. 이것도 평소에 연습을 하시면 되고 저의 기본서나 사례집, 문제집은 이런 생각을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소목차도 이게 실제로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는 그런 소목차 내용을 잘 구성을 했으니까 가능하면 제 책을 많이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답안의 구성은 요거는 안 하겠습니다. 아까 노동법 교수님이 말씀드린 것 바로 그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서론, 결론, 본론이에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렇잖아. 사고방식이. 뭔가 문제점을 제시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이론들을 동원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문제에 이 이론을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법학에서는 그 이론이 뭐야? 학설이나 판례니까. 네. 뭐 중복되는 얘기니까 이거는 생략합니다. 네, 법학 공부의 기본 태도, 법조문, 당연합니다. 모든 법학은 이제 법조문, 법률 용어를 공부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뭐 피고라고 써야 될 거 막 피고인이라고 쓴다거나 아니면 원고적 격이라고 써야 될 거 청구인적 격이라고 쓴다거나 이제 보면은 그 막 모의고사 막바지 모의고사 단계 가서도 여전히 그런 부실한 답안지를 쓰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분명히 그게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3단 논법을 설명하기에는 또 한 10분 걸립니다. 그래서 생략합니다. 3단 논법 아시죠? 네, 3단 논법. 네, 사람은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사람은 모두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3단 논법이에요. 법학도 대전제로부터 시작해서 소전제 검토한 다음에 결론까지 내려줘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만만치는 않습니다. 우리가 논리적 사고를 계속 해야 되는 거야. 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 해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법은 절차법이니까 이게 넓게 보면은 행정법의 한 가운데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법적 지식이 있으면 좀 좋긴 한데 그걸 다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목은 행정쟁송법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죠. 그래서 저희 강좌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도 한 17년 이상 행정법을 계속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행정쟁송법을 보다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 주변 머리에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잘 말씀드릴 거예요. 필요한 부분, 꼭 필요한 부분. 아시겠죠? 네.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뭐 비슷한 얘기고요. 네. 같은 이야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학원에서는 연기가 끝나고 이제 일기가 시작될 쯤에 있는데요. 네, 제 과목은 연기 때는 그 교과서를 좀 가능한 한 전반적으로 다 훑어보려고 했습니다. 개념 차근차근히 상세하게 소개를 했어요. 막 그림도 여러 번 계속 그려가면서. 처음에 이제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아마 GS 연기 저한테 들으신 분은 행정쟁송법에 대해서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실 거예요. 왜냐? 전체를 알았으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뼈대를 알았고 자동차로 말하면 기본 구조 다 배웠어. 여러분 자동차 운전 처음 배울 때 핸들 조작 방법, 그 다음에 엑셀레이터, 그 다음에 브레이크, 그 다음에 기어 넣는 거 요거만 알아도 어디에? 그 다음에 내륜차, 외륜차 요 원리만 알아도 운전 가능합니다. 지금 GS 연기하신 분은 그 단계까지 오셨다고 봐야 돼요. 근데 운전을 할 때도 그것만 갖고는 안전한 운전이 안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옆에 이제 버튼을 조작하는 방법도 배워야 돼요.
이제 어느 정도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 옆에서 나오는 자동차 바깥에서 나오는 소음도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모든 게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진짜 숙달된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GS 1기부터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교재는 제가 이 기본서하고 사례 연습을 가지고 하는데요. 제 기본서에는요, 챕터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씩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풀이를 거기 기본서에다 자세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사례 풀이는 거기다 소개를 했는데, GS 연계에서는 그건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거기 제 기본서에 있는 사례만 해도 115개가 있어. 네. 그걸 가지고, 그 내용들이 여기 그 사례집에 있거든요. 기본서에 있는, 그 모범 답안들이 이제 사례집에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집과 기본서를 가지고 서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혹시 GS 연기를 거치지 않고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는 분도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분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GS 연기 하신 분들을 위해서도요,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들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운전을 빗대서 말할 때 이제는 뭐 자신 있게 도로를 주행하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GS 2기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례 연습, 아주 이제 목차를 어떻게 잡고 실제 답안지에 어떤 내용을 꼭 기재를 해야 된다는 요 정도 경지까지 가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굉장히 많은 문제를 다루다 보면 여러분 이제 자신감이 생깁니다. 실전에 가서 시험장에서 나오는 문제는 어떤 강사의 사례집에도 없는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네,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일은 그럴 때 대비해 가지고 자신 있게, 당황하지 않고 자신 있게 내가 요 정도 쓰면은 점수가 60점 이상 나오겠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태를 그 전에 우리가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가능한 한 GS 3기에도 그러니까 이 실전에 가서 실전 연습하잖아요. 모의고사 볼 때 기출 문제하고 똑같이 나면 안 되겠고, 아무튼 전 지금까지 여기 농사 강의하면서 항상 중복되는 문제 안 되도록 매해 새로운 문제를 그냥 제 머리를 쥐어 짜내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한테 항상 참신한 문제를 제시해가지고 실전에 가서 꼭 성공할 수 있는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을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에요. 네. 아무쪼록 여러분 뭐 길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곰곰이 좀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자신감 있게 행정쟁송법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과목도 잘 하셔가지고 점수 골고루 잘 받으셔야 됩니다. 합격하시려면. 네, 과목끼리 막 경쟁시키셔야 돼요. 공부하다가 어느 한 과목이 부족하다 그러면 거기에 시간을 좀 투입해서 하시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리시면 여러분이 꼭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